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살롱의 청자입니다. 많은 사연을 듣다 보니 힘든 일, 즐거운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더군요. 들으면서 울다 웃다 합니다. 저도 저희 이야기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편안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좋은 학력에 이름 있는 대기업을 다니시던 아버지 덕분에 나름대로 모자람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워낙 어릴 때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생 때만 해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 집이 넓고 좋다고 놀라곤 했거든요. 제 학용품이나 옷, 가방 등을 보며 예쁘다고 부러워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갑작스런 아버지의 퇴직 후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는 번번이 이직에 실패해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집에 틀어박혀 일을 하지 않으니 집안 사정이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전업주부셨던 어머님이 식당에 취직하셔서 설거지 등 주방 일을 도맡아 하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셨죠. 중고등학생 시절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주식을 해보겠다며 온종일 컴퓨터만 보고 계셨어요. 엄마는 안 그래도 여유 없어진 형편에 주식까지 하냐며 뭐라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없는 형편이니 주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간 틈에 몰래 주식을 하는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주식을 하는 족족 돈을 날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를 뜯어 말리고 싶었지만 한참 어렸던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었죠. 어쩌다 못 참고 그만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린 네가 뭘 아냐며 무시하셨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저녁을 차리고 밀린 집안일을 하시고 돈을 날린 아버지와 부부싸움을 하느라 늘 지쳐 보이셨어요. 마음고생으로 하루하루 수척해가는 엄마를 보는 제 마음도 고통스러웠죠.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주식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왜 확실하지도 않은 확률에 그 큰 돈과 인생을 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전 엄마를 고생시키기만 하는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쯤에 제가 남자를 보는 기준은 아버지와 완벽히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성격도 취향도 모두 다른 사람이요. 그리고 아빠처럼 불안정한 사기업에 다니지 않기 위해 저는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어요. 제 모든 인생이 거의 아빠를 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나 다름없었죠. 다행히도 제 성향에 안정적인 직장은 잘 맞았고 적은 월급이지만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어 행복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뒤엔 집을 나와 직장 근처 하숙방을 구해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마쳤으니 더 이상 서울에서 지내실 이유를 못 느끼신 부모님께서 집을 정리해 지방으로 내려가셨거든요. 부모님 품을 떠나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했지만 처음으로 간 하숙방 주인 부부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숙을 했는데 다들 친아들,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젊은 애들이 부모 품을 떠나니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다며 전날 저녁 신청을 하면 저녁도 함께 챙겨주시곤 했어요. 덕분에 집 나오면 먹기 힘들다는 집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을 수 있었죠. 아주머니는 너무 감사하게도 식사비도 따로 받지 않으셨어요. 한 푼 한 푼 귀한 시절 너무나 큰 은혜였죠. 매일같이 공짜로 얻어먹기 부담스러워 먹고 나면 항상 집안일을 함께 도와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저를 유독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큰아들이 꼭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참한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같이 하시던 농담에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요. 하숙집에는 주인집 아들들도 같이 살았는데 첫째 아들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 또래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지만 무뚝뚝한 인상 때문에 처음에는 친해지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저보다 1살 어린 둘째 아들이 성격이 수더분해서 저랑 더 친했는데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가 연하인 커플은 잘 없었다 보니 자연스레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저를 첫째 아들과 잘 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등이 나간 거예요. 혼자 해보려고 용을 써도 안 되어서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2분 다 외출을 하신 건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은 퇴근하고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 이만저만 난처한 게 아니었어요. 그나마 편한 작은 아들에게라도 부탁하고 싶어 찾는데 작은 아들도 외출하고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실에 책을 들고 나와서 읽고 있는데 큰아들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말을 섞은 적이 잘 없어서 어색하게 눈인사를 했는데 제 옆쪽 소파에 와서 앉더라고요. 책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 살짝 긴장했는데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더군요.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요? 아,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방에 불이 나가서. 아, 다시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주인집 아들이니까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라도 볼까 고민이 되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안 친하기도 했고 막상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도 어색할 것 같아서 꾹 참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만 좀 버티고 들어가서 자면 내일 부탁을 드려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참 침묵하고 있던 주인집 큰아들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네? 집에 미리 사둔 등이 있어서 교체하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고 왔던 가방을 옆에 툭 벗어 내려놓고 어딘가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제서야 뭔가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마주칠 일이 있어도 대충 인사만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거나 밥만 후딱 먹고 들어가서 잘 몰랐는데 어딘가 듬직해 보이는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창고에서 새 등을 꺼내온 그 사람이 먼저 가라는 듯 손짓을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책을 챙겨서 제 방으로 걸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낯선 남자를 제 공간에 들이는데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주인집 아들이 자기 집 등 갈아주는데 뭐가 이상한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됐다. 감사합니다. 왜 얘기 안 했어요? 네? 등 나간 거요. 제가 묻기 전까진 얘기 안 하시길래. 아, 괜히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불편하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당황하자 남자가 낮게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다음부터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참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야기해보는 건 처음인데 어쩐지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자꾸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주인집 부부께서 늘 하던 며느리 농담에 괜히 혼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럽더라고요. 평소라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저도 모르게 관심이 생겨버렸는지 자꾸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내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던 그 사람은 제가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천천히 다가와줬어요. 그날 이후로 오며 가며 몇 마디씩 주고받으면서 예전보다 가까워진 우리는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며 알아가다 보니 이 사람은 저희 아빠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다정하고 말수가 많은 저희 아빠와는 달리 말수는 적지만 묵묵히 저를 배려해 주었고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죠. 은행이라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탕주의 같은 생각을 경계하는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질색팔색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가치관이 비슷한 저희는 금방 사랑에 빠졌어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집주인 부부의 눈치가 보여 두 분의 눈을 피하며 밖에서 만났는데 사는 집이 같으니 반경이 좁아 어쩔 수 없이 들키게 되더군요. 주말에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오셨다가 저희와 딱 마주친 거예요. 어머, 얘 나연이랑 승호 아니야? 너희가 왜 여기에? 그 손은 뭐니? 아주머니. 너무 당황스러워 승호 씨의 손을 확 놓으려고 하는데 승호 씨가 그 손을 놓지 않고 더 꽉 잡았어요. 엄마, 저 나연이랑 만나요. 뭐? 앞으로도 계속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두 분을 보라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너무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비록 두 분께서 항상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고 농담하시기는 했지만 농담을 하는 것과 진짜 하숙생이 내 아들과 눈을 맞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뜨니 아주머니의 흔들리는 동공과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사실 따지고 보면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선 어쩐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를 참 잘 챙겨주셨는데 아주머니 입장에선 제가 아들을 홀렸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살짝 사색이 되었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환해졌어요. 뭐야?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정말 둘이 만나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네가 웬일로 내 말을 다 듣니? 엄마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멋쩍게 웃는 승호 씨의 얼굴을 보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해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다른 하숙생들과는 달리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뭐라도 도우려고 하는 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셨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없다며 제 앞에서 며느리 농담을 치면서 승우 씨에게는 뒤에서 잘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나 봐요. 승우 씨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호들갑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 없던 관심도 생기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랑 대화해보니 잘 맞아서 만나게 된 후로 부모님께 얼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최대한 같이 숨겨준 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교제 사실을 승호 씨 부모님께 오픈을 하고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고 승호 씨가 워낙 제가 꿈꿔오던 이상형이다 보니 저희는 장기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나 다름없던 승호 씨 부모님께서도 20대 중반부터 저를 좋게 봐오셨으니 시집살이 걱정도 전혀 없었죠. 승호 씨에겐 형제도 작은 아들인 승현이 한 명뿐이었는데 승현이는 승호 씨랑 만나기 이전부터 편하게 지내왔던 사이라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정말로 제 가족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예전부터 집주인 부부께서 잘해주신다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터라 제가 인자한 분들께 시집간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방해물도 없이 무사히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2년 정도는 정말이지 거짓말이라 느껴질 정도로 아무런 시련도 없이 행복하기만 해서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그때 그 하숙집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며 행복의 겨운 날들을 보냈어요. 남편은 변함없이 잘해줬고 시부모님도 여전히 절 예뻐하셨고 이제는 제게 도련님이 된 승현이 역시 도련님이라는 불편한 호칭을 시부모님 안 보시는 곳에서는 빼고 편하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화목하게 잘 지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어느 날 돌연 끝이 나버렸어요. 바로 도련님이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쯤부터
도련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도련님과 4살 차이가 나는 어린 여자친구였어요. 저희 결혼식에도 와주고 2년 정도 사귄 뒤에는 두 사람 사이에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저와 제 남편에게는 한없이 귀여운 막내 여동생 같은 느낌이라 특별히 교류가 없었어도 도련님과 잘 지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비 동서가 참 예뻐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부모님께 데리고 와서 인사하기 전에 먼저 내 여자친구 좀 어떤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나 형수님이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멀쩡한 형 놔두고 왜 형수한테 부탁이야, 서운하게. 그게 아니라 같은 여자끼리 보면 더 잘 볼 수 있다잖아. 아우, 저희가 하루 봐서 뭐 아나요. 그래도 2년이나 만나신 도련님이 절 아시겠지. 그래도 다르죠. 저도 형수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같은 부류면 형수님이 딱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 당신도 들었지? 나 같은 아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잘 좀 해. 저 녀석이 형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말 조심해라. 뭐 우리 아내만한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고맙게도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희 결혼식에 참석을 해줘서 그때 한번 보기야 했지만 그때는 저도 신랑도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익히고 지나갔거든요. 다시 제대로 만난 예비동서는 얼굴도 앳되고 곱게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도련님 말에 따르면 100억대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를 소유한 유복한 집안 딸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귀티가 나고 밝은 인상에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도련님 연애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친구가 싹싹하고 야무지게 도련님을 챙겨주는 것 같아 한없이 좋게만 보였죠. 실제로 만나서도 예비동서는 저희에게도 참 예의가 발랐고 조금 쑥스러워하기는 해도 말도 곧잘하고 저희와 어울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도련님 말대로 제 부류의 사람인지까지는 모르겠다 싶었지만 이만하면 도련님도 여자친구 하나는 잘 만났다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어요. 저만의 생각인가 싶어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 예비동서 당신이 보기엔 어떤 것 같아? 난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던데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여. 그래? 나는 그래도 예의 바르고 싹싹한 편인 것 같아서 좋아 보이던데. 이런 자리엔 누군들 못 그러겠어.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최대한 예의 차린 거겠지. 헤이, 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해. 살다 보면 이 정도 예의도 못 차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다고 한 거야. 사람은 한 번 본 걸로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당신이랑 나처럼 서로한테 잘 보여야 할 필요 없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겪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지. 나름대로 냉정한 남편의 판단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서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해서 그땐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형수님 어떠셨어요, 제 여자친구? 제가 보기엔 너무 귀엽고 착해 보이던데요. 예의도 바르고. 저는 좋았어요. 도련님이 좋으면 된 거지 뭘 저한테 물어요. 두 사람이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다는 게 그분이 괜찮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만난 기간은 2년이지만 집도 멀고 쉬는 날도 많이 안 겹쳐서 자주 보는 커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른 커플들에 비해 대화가 많이 부족한 편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형수님 의견이 궁금했어요. 그래도 우리 중엔 도련님이 제일 자주 만났는데 도련님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시죠. 혹여나 제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시게요?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해도 내 눈에 예쁘고 좋은 사람이면 그게 내 짝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도련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불안해하지 말고요. 도련님이 너무 저의 의견을 궁금해하시니까 혹시나 제 의견이 도련님의 선택에 너무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도련님의 표정이 약간 굳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내가 편한 사이라고 너무 과하게 잔소리했나? 아님 말 실수라도 했나? 속으로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오해를 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싶어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도련님이 차마 예상도 못한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형수님이 헤어지라면 헤어질 건데요. 정색을 하고 말하는데 저도 내심 너무 놀라는 바람에 순간 분위기가 살짝 싸해졌어요. 몇 초 뒤에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웃어 넘겼죠. 에이, 도련님도 참 뭐 이런 농담을 해요. 그리고 제가 도련님 부모님도 아닌데 뭘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라 말아 하겠어요. 옛날 하숙생 시절부터 참 저를 잘 따르는 동생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제 의견을 신뢰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살짝 의아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이 엄청 웃더라고요. 걔가 이상하게 옛날부터 당신 말은 엄청 믿더라고. 부모님이 나랑 잘해보라고 하기 전부터 당신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고 나한테 계속 그랬었거든. 뭐? 그래? 그저 도련님과 친하게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보다 먼저 저를 좋은 사람으로 봐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하긴 저도 도련님을 도련님이라기보다 친남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도련님도 저를 친누나처럼 생각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기는 했어요. 저를 그만큼 좋게 봐주고 신뢰해주는 만큼 아낌없이 애정을 쏟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도련님과 예비동서를 한 번씩 만나 어색함을 풀었고 덕분에 조금 편안해진 분위기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두 사람이 저희에게 따로 인사할 겸 식사를 하러 찾아왔어요. 여행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양손 가득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아니, 선물이 끝도 없이 나오네. 어머님 아버님만 잘 챙겨드려도 충분한데 뭘 우리 선물까지 이렇게 많이 챙겨왔어. 미안하게. 섭섭하게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 선물인데 빵빵하게 챙겨와야죠. 역시 도련님밖에 없네. 도련님이 우리 남편보다 낫다. 농담을 하자 남편도 도련님을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유쾌하게 웃었죠. 이 자식이 지영보다 형수를 더 챙기네. 동서도 장난스럽게 떨떠름한 얼굴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형님 말이라면 어찌나 철석같이 믿는지. 이러다 형님 말이 법이라고 할 사람이에요. 농담처럼 지나가듯 한 말이었지만 살짝 걱정이 들더라고요. 도련님이 저를 잘 따르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동서가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결혼한 입장이라 그런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썩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래도 가볍게 한 이야기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서둘러 그 얘긴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동서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묻는 말에만 대답을 잘 해주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한결 편안해졌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아주버님 이야기야. 워낙 이 사람한테 많이 들었지만 형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요. 시부모님께서도 형님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 사람도 하도 잘 따르니까 형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술이 좀 들어가고 네 사람 다 알딸딸한 느낌이 들 때쯤 동서가 진솔하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부모님도 도련님도 다 잘 지냈는데 동서하고만 조금 어색하니까 이번 기회에 동서와 더 친해지면 되겠다고. 그래서 술도 들어간 김에 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어렸을 때 불우했던 제 가정환경 이야기를요. 동서는 묵묵히 들어주었는데 궁금했던 사람치고는 생각보다 반응이 좀 없어서 살짝 민망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도련님에게도 제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던 모양인지 도련님이 오히려 그 말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형수님이 너무 밝고 건강하셔서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저보다는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식구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안 해보신 일이 없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오랫동안 하셔서 예뻤던 손이 다 망가지셨어요. 아직도 그 손을 보며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전 꼭 아빠랑은 반대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형이에요? 그렇죠.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저희 아빠랑은 성격도 취향도 완전히 반대라서 끌렸거든요. 그랬구나. 저도 형이랑 비슷해서 형수랑 잘 맞았나 봐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아니, 저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형수님 저희 집 하숙생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반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뭐 그때야 너무 어리기도 했고 형이랑 잘 되실 건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살짝 취기가 돌기도 했고 도련님의 의도를 한 번에 파악하기가 힘들어 사고가 정지됐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뱉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도련님의 얼굴을 보니 술이 확 깨더라고요. 반사적으로 동서의 눈치를 살폈는데 역시나 싸늘하게 식어있더라고요. 가뜩이나 평소에 절 잘 따르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저런 소리까지 듣고 동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야, 이 자식 많이 취했네. 재수씨, 이 녀석 데리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대리기사 부르긴 할 건데. 네, 어떻게든 가야죠. 이 분위기에 여기서 자고 갈 순 없잖아요. 남편을 대하는 동서의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 같았지만 그날은 기분이 나쁠 테니 동서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런 걸 거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동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동서, 마트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꼭 택시를 타야겠어? 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천천히 걸어갔다 오자 우리. 형님, 그 거리를 꼭 걸어갔다 와야겠어요? 걸어서 15분이면 오며 가며 30분이에요. 명절이라 정신도 없는데 길바닥에서 시간 버리실 거예요? 설마 택시비 아까워서 이러세요? 뭐라고? 그게 아니라 택시를 안 타도 되는 거리인데 타자고 하니까 그렇지. 올 때야 짐이 많아지면 탈 수도 있다지만 갈 때는 그렇지도 않잖아. 됐어요, 형님. 참 절약정신 지극하시네요. 택시 타기 싫으면 관두세요. 저라도 혼자 타고 갈 테니까 마트에서 봐요. 뭐? 아니, 동서. 굳이 따지면 어머님 댁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택시를 타고 다녀오자는 제안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서는 전에 제 가정 형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제게 궁핍하게 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돈 아까워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동서, 제사 음식들 명절이라고 재료값이 많이 올랐는데 마늘 같은 건 할인 들어간 걸로 사자. 형님, 지금 설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이런 신선하지도 않은 마늘로 요리해서 올리자는 거예요? 아니, 이건 메인도 아니고 요리할 때 쓰이는 재료잖아. 그리고 이게 못 먹을 걸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사 먹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 됐어요. 거지도 아니고 무슨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까지 싼 걸로 퉁치려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 이러시는 건 알고 형님 예뻐하시는 거세요? 처음 한두 번은 동서가 그날 일로 받은 상처를 감당 못해서 저에게 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버려 뒀어요. 그날도 도련님과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심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루는 제가 주식 관련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웬일로 동서가 제 옆에 와서 앉길래 이제 마음이 좀 풀렸나 해서 말을 걸어보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 설마 주식하시려는 건 아니죠? 주식은 무슨 주식? 비웃는 듯한 말투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긴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혐오하고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주식을 하실 리가 없죠. 저는 혹시나 해서 한다고 하시면 말려드리려고 물어봤어요. 형님도 잘못 드시면 안 되잖아요? 와, 그때는 정말 욕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동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동서가 나한테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제 결혼했으니 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다 끝났다 이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저는 형님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가족끼리 이 정도 걱정도 못해요? 동서가 날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고? 동서 우리 집안 사정도 다 알면서 사람이 믿고 얘기해준 속 얘기를 약점 잡아 비아냥대면 돼? 동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돼? 수준이요? 형님, 수준으로 따지면 제가 더 형님한테 실망했거든요. 남편이 하도 따르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집 자제길래 그러나 했는데. 세상에, 주식으로 집안 다 말아먹은 한량이랑 식당 아주만 밑에서 자랐을 줄이야. 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쪼잔하게 돈 아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는. 이래서 부모님이 그러셨나? 서민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남편 집안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여서 서민들이라곤 했지만 결국 저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시부모님조차도 저나 저희 집 형편만으로 모욕한 적 없는데 이런 수모를 동서한테 당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서민들? 그러는 동서는 뭐 얼마나 부자길래 그래? 부자면서 왜 그렇게 돈은 안 써? 효도는 왜 반반이야? 돈 많은 거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럼 증명 좀 해봐. 부자들은 돈 얼마나 잘 쓰나 한번 보게. 어머, 제가 왜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거지 근성도 있으신가 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당연하게 돈 내라고? 행패 부리지 마시고 돈 필요하면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버세요. 공무원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죠? 뭐라고? 공무원은 가뜩이나 경업도 안 돼서 어째요? 제가 일자리라도 좀 드려요? 아까 저희 밥 먹고 쌓인 설거지 있는데 그거라도 좀 하실래요? 식당 아줌마 딸이니까 설거지 하나는 잘하겠다. 일단 형님이니까 좀 많이 쳐드릴게요. 10만 원이면 충분할라나? 동서가 선을 넘는 순간 제 이성의 끈도 같이 끊어졌어요. 눈이 돌아버린 저는 동서를 밀어버렸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조롱하고 모욕해? 누가 못 배운 집딸 아니랄까봐 다짜고짜 폭력은? 결국 저희는 육탄전까지 벌이며 싸웠어요. 남편과 도련님이 뒤늦게 달려와 저희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시부모님은 앞에 잠깐 나가셔서 이렇게 추한 꼴이라도 못 보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희 친정에도 들리기로 한 날이어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나름대로 마음을 연다고 동서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던 건데 그걸로 제 가슴에 칼을 꽂으니 한이 맺히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얼마나 봤다고 그런 속 깊은 얘기를 해서 제 무덤을 팠나 싶었어요. 게다가 도련님이 말실수를 한 건 도련님 실수지 제 실수가 아닌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시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목 놓아 울자 남편이 안쓰럽다는 듯 토닥여 주었죠. 여보, 곧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울면 어떡해. 코도 너무 빨갛고 눈도 다 퉁퉁 부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남편이 열심히 위로해 주었지만 역효과였어요. 받아주니 더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길 내내 울어제끼다가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던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셨어요. 세상에 나연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울었어? 너 설마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근데 왜? 오서방, 얘가 왜 이래?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대답을 재촉하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이 부모님께서 들으셨을 때 불편하지 않으실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니겠지 싶어서 따라가려는데 엄마가 막았어요. 엄마, 남편은 잘못 없어요. 우리도 알지 그럼. 오서방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생각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빠는 왜 저래요? 괜히 사람 긴장되게.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때 뭔가 모를 기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생각 못 해본 부분이었는데 지방에 내려온 이후로 두 분이 부쩍 사이가 좋아지고 신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한순간의 느낌이라 뭐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제 촉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어요. 형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술에 취해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동서와 육탄전을 벌인 이후로는 연락처를 차단하고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었어요. 가족 행사가 있으면 남편과 도련님이 서로 연락을 해서 소통을 했죠. 그런데 동서가 그런 식으로 찾아와 버리니 저와 남편 모두 깜짝 놀랐어요.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연락 한 통 없이 이 늦은 시간에? 형님께서 절 타단하셔서 연락을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으시니까. 동서랑 술 한번 잘못 먹었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 같아서 동서의 술 취한 모습을 또 보는 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상처받은 입장에 동서랑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 왔는데? 무슨 일 있어? 형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예전에 제가 형님 못 살게 군 거요. 일부러 그런 거 맞아요. 남편이 형님 말만 따르길래 질투했는데 형님 예전에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꼭지가 돌아서 괜히 형님 무시하고 화풀이 해야 속이 시원했어요. 잘못했어요, 형님. 네? 동서가 비틀거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팍 꿇었어요. 저는 놀라서 동서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동서가 고개까지 푹 숙이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군요. 동서, 많이 취했어. 나중에 정신 들면 다시 와. 나 이 상태로 얘기하기 싫어. 형님, 살려주세요. 네? 응? 저희 아빠, 저희 집 좀 살려주세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동서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살려드려? 무슨 일 있으셔? 아프신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동서를 흔들어 대답을 재촉하자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형님 아버님께서 저희 회사를 사버리셨어요. 뭐? 우리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동서. 아버님께서 저희 회사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서 저희 아버지를 해임하려고 하세요. 살려주세요 형님. 저희 아빠 회사에 들인 공이 얼만 줄 아세요? 제발 아버님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동서의 입에서 쏟아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에 저는 잠시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아빠께서는 동서가 저를 무시했다는 말을 듣고 동서네 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천천히 주식을 사들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사실은 아빠께서 그렇게 열심히 파던 주식을 조금씩 성공시켜서 놀라울 정도로 형편이 훨씬 나아졌다는 점이었죠. 전업으로 하셔도 생활비 버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프로가 되셨다는 말에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한 우물만 팠다면 한 우물만 파신 건데 그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쩐지 항상 아빠를 한심하게만 생각했던 게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동서, 그렇게 운다고 그게 해결이 돼? 회사 일이 떼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왜 이래? 자기네 회사가 100억대 매출이라며 사람 무시할 땐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 자기가 불리해지니 무릎부터 꿇는 모습이 참 추하더라고요. 마음껏 비웃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동서는 급한 마음에 자존심도 없는지 계속 이 말을 땅에 박고는 빌었어요. 형님,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동안 상처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님 부모님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미안해 동서. 그건 우리보다도 더 어른인 분들의 사정이잖아. 동서네 회사에 딸린 인원이 얼만데 그걸 우리 사이에 화해하는 걸로 퉁쳐서 무능한 대표이사를 회사에 그대로 두면 쓰겠어? 해임이 되더라도 그건 동서네 아버님 역량이지.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동서지. 한량의 식당 아줌마라고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아보니 어때? 많이 쓰라리지? 그러니까 동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이제는 동서네 아버님이 더 한량처럼 사시겠어?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던데 그 3년 동안 잘 즐겨봐. 질척이는 동서를 억지로 일으켜 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문 앞에서 이년저년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얼마 뒤 확인해보니 가구 없더라고요. 동서가 돌아간 걸 확인한 뒤 그 길로 저는 아빠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는 마치 전화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웃음이 났어요. 딸, 무슨 일이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빠, 내 복수해준 거예요. 방금 남편한테 듣고 알았잖아. 당연하지. 난 네가 우리 집에 눈 띵띵 부어서 오던 날을 절대 못 잊는다. 시부모님도 아니고
어디 어린 게 맹랑하게 내 딸한테 기어올라? 그런 건방진 애들은 싹을 밟아줘야 돼. 그러니까 나 완전 그동안 당했던 거 다 갚아줬잖아. 고마워요 아빠.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 풀린 거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꿈꾸는 줄 알았잖아. 진작 말해주지. 그럼 나도 조금은 응원했을 거 아니야. 네가 나 주식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잘 돼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지. 이러다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말하기도 조심스러웠고. 그러게 원래 그런 말 하나도 믿음이 안 갔는데 이젠 좀 믿음이 갈 것 같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허탕한 웃음소리에 어린 시절부터 묶여왔던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마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언제나 가족은 뒷전이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를 항상 염려하고 많이 신경 쓰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아빠와 좀 더 애틋해졌어요.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과는 별개로 한 우물을 오래 파서 결국엔 뭔가를 해내셨다는 게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와 주식이 저를 지켜주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인생은 참 오래 살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미워 죽겠어도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떨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추위가 찾아왔네요. 그리고 저는 매년 겨울이면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 기억의 주인공은 지금 연 끈다시피 해서 보지 않고 있는 손이 신우이였어요. 손이 신우는 저희 남편보다 8살이 많은 누나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셈이 많고 시기 질투가 심해서 저희 남편이 좋은 걸 갖거나 칭찬받는 꼴을 못 봤대요. 친척들이 용돈을 더 주면 뒤에서 뺏어가는 건 기본이고 시부모님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남편에게 사주면 당연하게 그걸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챙겨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기 누나인데도 형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피해의식이 그렇게 많은지 형님은 남편 때문에 자기는 차별받고 살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여동생이라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데 8살이 많은 누나가 그런다고 하니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었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할 때도 어찌나 간섭을 하던지 하마터면 형님 때문에 파혼을 생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 역시 좋은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파혼을 생각했던 계기는 저희 신혼집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는 일찍이 결혼하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싶었기에 틈틈이 좋은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집 장만하는데 온 집중을 다 했고 저희 그런 집념의 승리로 20평대 후반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를 신혼부부 금리 우대를 받으며 매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었어요. 아무리 신혼부부 금리 우대가 있다고 해도 집값 자체가 싸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그게 부담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뭐든 시기가 있다고 좋은 혜택을 놓치기는 싫었고 저는 무리를 하더라도 매매를 포기할 수 없었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 장만도 했겠다. 드디어 우리 부부는 정식 부부가 되기 위한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친정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집 장만하는 데는 다만 얼마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생각지도 않게
2억이란 큰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들으신 시부모님도 여유가 많이 없는 가운데 1억을 해주셨고, 그렇게 3억이라는 실입주금을 가지고 아파트 대출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대출을 안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신혼부부가 3억이나 들고 이사 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며 신혼집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집을 해결하니 저희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결혼식과 신혼여행, 혼수 등을 해결할 수 있었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시부모님께 500만 원을 따로 챙겨드렸죠.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손이 시누이인 형님이 시댁에 갑자기 찾아와 난리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저희 부부보다 15년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형님은 속도 위반으로 만 2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했고, 저희 남편은 결혼이 많이 늦은 편이었어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7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는데요. 당신 아들이 하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반은 포기한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나타나 당신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더군요. 아무튼 그렇게나 오래전에 결혼한 형님은 시댁에서 저희에게 1억이라는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에 아주 뒤집어졌죠. 하필이면 그때 저도 거기 있어서 그 보기 싫은 꼴을 다 보고 말았고요. 남편은 진심으로 창피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주 평생을 그렇게 아들, 딸 차별하고 사네. 뭐? 1억을 해줘? 내가 전에 이사가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돈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그 1억은 어디서 났대? 나는 딸이라서 1,000만 원 해주고 수찬이는 아들이라 1억 해주는 거야? 얘가 새 식구들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래? 시세를 따져봐. 그때 당시 1,0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었어. 그리고 네가 이사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수찬이 장가 보낼 준비랑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없다고 한 거야. 그리고 이사는 너희 부부 힘으로 가는 거지. 왜 우리한테 손을 벌려? 엄마, 말 그렇게 서운하게 할 거야? 딸이 경기도 외곽에 사는 거 안 불쌍해? 나도 서울 와서 살려고 한 거지. 의리 운수 입시생인데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대학도 염두해야 하니까. 엄마는 꼭 그러더라. 아들만 자식이야? 딸은 뭐 자식도 아니야? 너 조용히 안 해? 네가 시집갈 때 1,000만 원 받아갔어도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 그래, 박서방 사고 쳤다고 5,000만 원 빌려가고 지도 회사 그만 다니고 가게 하고 싶다고 창업비로 8,000만 원 가져가고 그것뿐이야. 은수 학원비 없네, 은수 캠프 부대였는데 돈이 없네 하면서 뜯어간 돈들은 다 뭐야? 따지고 보면 네가 더 많이 가져갔어. 안 그래? 너도 양심이 있어라. 아빠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러냐고. 솔직히 수찬이는 지가 잘 벌잖아. 내내 결혼 생각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꿨는데 뭐가 이쁘다고 1억씩이나 해주는 건데? 누나, 진짜 사람 쪽팔리게 계속 이럴 거야? 누나는 왜 맨날 부모님한테 돈 타령만 하는 건데?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살면 안 창피하냐고. 누나가 그러는데 은수가 뭘 배우겠어? 은수가 커서 누나처럼 똑같이 굴면 좋아? 야, 너 말 다 했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아들이라고 너 끼고 도니까 누나를 지 발밑으로 보지? 여기서 왜 내 딸 얘기가 나와? 내 딸은 야무져서 그럴 리가 없어. 지금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다만 나한테 5,000만 원이라도 해줘. 안 그러면 나 이 결혼 못하게 깽판 칠 거야. 저는 나이 먹을 대로 먹고 부모님이 돈 안 주면 동생 결혼 못하게 깽판을 치겠다는 형님을 보고 그야말로 넋이 나갔다 들어왔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좋은데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저기 있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의 말은 따지고 보면 소용이 없었어요. 저희는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였고 이미 시부모님께 돈도 다 받아서 형님의 발악은 형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위협이 되지 않았죠. 시부모님도 형님의 그런 모습이 익숙한 듯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 다만 저보기엔 창피하신 듯 헛기침을 하시며 시선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는데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많이 놀랐어? 우리 누나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아마 살면서 종종 보게 될지도 몰라. 마음 같아서는 영영 안 보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맘처럼 안 되는 거잖아. 혹시 우리 누나가 자기가 시집와서 만만하다고 함부로 하면 그땐 나한테 바로 얘기해. 알겠지? 오늘 저런 모습 보게 해서 미안해. 솔직히 좀 놀라긴 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 그리고 자기 말대로 자기 누나가 나한테 그러면 그때는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라고 뭐 호락호락 당하고 있나? 근데 자기 누나 사는 게 많이 힘들어? 힘들긴. 매형 고물상하는데 돈은 잘 벌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누나랑 자주 싸우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데 누나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자기는 무조건 인서울에서 한강뷰 아파트 살 거라는 꿈이 있거든. 그리고 누나가 키워서 그런가 은숙애도 지 엄마를 쏙 빼닮았는데 남들은 조카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 미운 것만 보여. 어릴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거든. 그 정도야? 아까 들어보니 그래도 조카가 공부는 잘하는 모양이던데. 공부를 잘하면 뭐해? 인성이 바닥인데. 난 나중에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진짜 착하고 사람 좋게 키우고 싶어. 공부도 다 수단이잖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슬며시 올라왔던 파혼 생각을 접었어요. 그 뒤로도 형님의 꼴사나운 모습을 종종 봤지만 남편이 있어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사히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다녀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겼는데요. 저희가 마련한 아파트가 위치도 좋고 동네가 좋아서 저희 신혼생활이 훨씬 좋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도 있고 조금만 나가면 서점과 카페, 영화관까지 있으니 주말 밤이면 둘이 편한 차림으로 심야 영화도 보고 아파트 바로 앞에서 치맥도 하니 솔직히 데이트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더군요. 그러다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형님 스케줄을 맞추느라 다소 좀 늦긴 했었죠. 그런데 형님은 저희 집에 오자마자 무슨 집 벌어 온 업자 마냥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고 떨떠름한 얼굴이 되어서는 꼭 화난 사람처럼 앉았는데요. 이윽고 그 문제의 주둥이가 열렸어요. 올케 집 좋다. 여기 얼마에 분양받았어? 많이 비싸? 하기사 우리 집에서 1억이나 해줬는데 올케는 좋겠다. 누나 또 시비 거는 거야? 누난 지겹지도 않아. 이제 그 얘기 좀 제발 그만해라. 내가 뭐 부러워서 그러지. 나도 인사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 딸도 곧 있으면 고3인데 니네 아파트 보니까 샘나서 그런다. 너도 누나라는 게 좀 작작해라. 우리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준 건 맞지만 그걸로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사니? 사돈네에서 훨씬 많이 보태셨어. 그러니 니 올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제발 그 요망한 입 좀 닫아라. 엄마는 내가 뭘 어쨌다고 우리 딸 앞에서 나를 그렇게 면박을 줘. 알았어. 조용히 입 닫고 밥이나 먹으면 되잖아. 은수야, 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외숙모한테 다 시켜달라고 해. 엄마, 됐어. 내가 무슨 거지야? 그리고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거든. 얘는 공부하는 애가 무슨 다이어트를 해. 공부도 다 채려고 있어야 하는 거야. 집이 서울이면 내가 걱정이 없겠는데 이건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도 통학만 좋게 1시간 반은 걸리니 왕복이면 몇 시간이야? 3시간이잖아. 엄마, 나는 대학 가면 무조건 자취할 거라고 했잖아. 내가 설마 집까지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어? 싫어. 무조건 풀옵션 오피스텔 얻어줘. 얘는 무슨 풀옵션 오피스텔이 거저 있는 건 줄 알아? 엄마 돈 없어. 네 아빠는 절대 너 혼자는 못 보낸다고 했고 그래서 엄마가 작년에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건데 네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돈 없다고 해서 엎어졌었잖아. 얘는 왜 거기에 우리를 끼워 넣어? 박서방이랑 네가 알아서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돈을 달래? 은수도 네 엄마처럼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고 형편 봐가면서 해라. 할아버지, 그럼 제가 기를 쓰고 뭐하러 공부를 해요?
저 서울로 대학 가서 혼자 사는 거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바래서 공부에 올인하는 건데 저한테 돈 보태주실 거 아니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야, 박은수,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진짜 예의 없이 이럴 거야? 여기 외삼촌네 집들이야. 좋게 말할 때 그만해. 외삼촌 화나면 무서운 거 알지? 야, 네가 뭔데 내 딸한테 뭐라고 하냐? 네 집들이면 뭐 우리가 입 닫고 조용히 해야 해? 이럴 거면 아예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 이게 매형 없이 우리끼리만 와서 그런가? 아주 우리를 개무시하네. 형님 진정하세요. 이 사람은 부모님 계시는 자리니까 그런 거죠.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식구들이랑 오랜만에 수다 떨다 가세요. 저희 그러려고 모인 거잖아요. 은수야, 우리 집 근처에 서점도 있고 구경할 데 많은데 너 심심하면 다녀와. 외숙모가 용돈 줄게. 저는 그렇게 최대한 험악해지는 자리를 진정시켰어요. 시조카도 제가 용돈을 준다고 하니 언제 부어 있었냐는 듯 헤헤거리며 좋아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안 그래도 오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형님이 그런 자기 딸을 어찌나 걱정하는지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곱다고 아주 쩔쩔매더군요. 그렇게 그 자리는 일단락이 되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와서 한 차례 집들이를 했었는데 그때랑은 아주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랐지만 시댁 식구들 초대해 집들이를 끝내니 이제야 모든 행사가 끝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느 신혼부부처럼 가끔 투닥거리긴 했어도 잘 지냈고 시부모님과도 원만히 지내고 있었는데요. 문제의 형님은 가끔 시댁 행사나 명절 정도에 봤는데 어째 한 번을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차라리 저건 그냥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끼리끼리 논다고 박서방도 은수도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괜히 너한테 시비나 걸고. 내가 정말 요즘은 쟤만 안 보면 살겠다 싶다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솔직히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 딸인데 안 보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역시도 형님을 만나는 일이 썩 유쾌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님은 아니었나 봐요. 언제부터인가 저한테 뭐 하냐고 전화도 하시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데 난감했죠.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바쁜 척을 하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형님은 굴하지 않고 자기가 저희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올케가 바쁘다고 유난을 떠니까 내가 갈게. 식구들끼리 얼굴 자주 보고 그래야 친해지는 건데 올케는 나랑 친하게 지내기 싫어? 싫기는요. 그냥 저희가 좀 바빠서 그렇죠. 누구 일 안 하나? 그러지 말고 저녁만 먹고 갈게. 그 정도는 괜찮잖아. 형님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무조건 올 기세였던 형님은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죠. 그리고 남편 역시 100% 그렇다. 자기가 중간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다 시조카가 수능을 보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외숙모고 하나뿐인 시조카라 시험 잘 보라고 찹쌀떡을 준비해 선물했는데요. 지 엄마 닮아서 싸가지 없던 시조카가 그러더군요. 외숙모는 생기신 거랑 다르게 센스가 없다. 요즘 누가 수험생한테 찹쌀떡을 줘요? 촌스럽게. 저는 현금이 좋은데요. 봉투는 없어요? 저는 시조카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외숙모가 기껏 준비했는데 그렇게 말하냐며 자기 조카를 혼냈고 형님은 또 왜 예민한 자기 딸을 건드리냐며 남편한테 쌍심시를 켰죠. 아무튼 형님과 저희들은 엮여서 좋을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가족이지만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였는데 수능이 끝나고 한참 뒤 시조카가 서울에 있는 나름 이름 있는 학교에 붙었다는 소식이 건너 전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저는 형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옳게 들었지? 우리 은수 대학 붙었어.
걔가 나를 닮아서 머리 하나는 좋잖아. 네, 소식 들었어요. 형님 축하해요. 많이 기쁘시죠? 말해 뭐해. 근데 내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잖아. 그때 올케도 봤지? 우리 딸이 자기 죽어도 자취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 아빠랑 요즘 맨날 싸워. 우리 그이는 하나뿐인 딸을 어떻게 혼자 살게 하냐고 결사 반대고. 내가 요즘 가운데서 새우등 터진다니까. 아우 형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 학교는 기숙사 같은 거 없어요? 기숙사? 기숙사 같은 데는 내가 싫지. 그렇다고 정말 다 큰 딸을 혼자 지내게 하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올케네 집에서 하숙 좀 하자. 네? 저희 집에요? 그래, 남보다야 그래도 외삼촌네가 낫지. 그러면 우리 남편도 수긍할 거고. 우리 딸은 내가 일단 달래서 설득할게. 괜찮지? 그때 보니까 올케네 오빠 그거 비워주면 되겠더라.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저한테 다 큰 조카를 맡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 아직 신혼인데요. 왜? 남도 아니고 조카인데 그 정도는 외숙모가 해줄 수 있지. 우리 딸이 공부만 해서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영 젬병이야. 그런 애를 어떻게 혼자 살게 해? 그렇다고 내가 맨날 애 챙긴다고 서울까지 왕복할 수도 없고. 근데 올케는 서울 위치 좋은데 역세권에 살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딸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올케가 봐줘. 내가 반찬 같은 거 섭섭하지 않게 해서 나를게. 나는 그런 줄 알고 있는다. 그러니까 방도 좀 미리 치워놓고 그래. 아, 그리고 나한테 올케네 주소 좀 보내줘. 우리 딸 필요한 건 거기로 배달시켜야지. 우리 애가 잠자리가 예민해서 침대는 좀 좋은 거 써야 하거든. 형님, 저는 알겠다고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이 이상 말씀은 죄송하지만 수찬 씨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뭐야? 지금 자기 불리하니까 내 동생 파는 거야? 올케, 그러는 거 아니야. 시족하라고 해도 올케한테도 조카잖아.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매몰차? 올케 신혼인 건 중요하고 우리 딸 위험한 건 괜찮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올케 못 쓰겠구나. 알았어. 저는 알았다고 전화를 끄는 형님 때문에 열받았지만 알았다고 했으니 시조카를 떠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래도 불편했던 형님이었기에 굳이 화해해서 잘 지낼 마음도 없었는데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발끈하더군요. 뭐? 우리 누나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미쳤네. 아주 미쳤어.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은수를 우리한테 보낸다고? 그러니까 난 다른 건 몰라도 형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쩌면 자기한테 전화 갈지도 몰라.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 잘했어. 앞으로도 우리 누나가 뻘소리하면 막 뭐라고 해. 그리고 자기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괜히 우리 누나 때문에 기분 상했지? 미안해.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남편은 그렇게 펄쩍 뛰며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시조카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받아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제가 일부러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이번엔 다른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요. 그때는 다른 업무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고 말았는데 첫 마디부터 황당 그 자체였어요. 올케 지금 일부러 내 전화 안 받는 거니? 진짜 어이없다. 됐고 내가 전에 주소 보내라고 했는데 왜 여태 아무 소식이 없어? 올케 나 무시해? 형님,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싫다고. 근데 형님이야말로 왜 제 의사를 무시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전화를 피해요. 형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피하죠. 어머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안 되겠구나. 하나뿐인 조카 좀 데리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시누인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게 부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요. 아무튼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올케 정말 나쁘다. 만약에 우리 은수가 올케 친조카였어도 이럴 거야? 지금 우리 딸이 시조카라고 내외하는 거지? 나는 올케를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나 혼자 착각했었네. 서운하다 아주. 아무튼 됐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1억이나 받았잖아. 그러면 올케는 거절할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 은수 쓸 방이나 제대로 치워놔. 내가 올케가 주소 안 알려주면 못 알아낼 줄 알아? 지난번에 찍고 간 내비 보면 주소 다 나와. 이건 몰랐지? 아무튼 난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끊을게. 형님은 그렇게 되먹지도 않은 말을 혼자 실컷 쏟아내고 멋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하도 열받아서 다시 전화를 했지만 형님은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 일은 저도 그냥은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말해버렸고 남편은 그야말로 꼭지가 돌았는데요. 저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형님 집으로 쳐들어가서 한바탕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형님이 자기 멋대로 우리 집에 시조카를 들이는 일은 못할 거라고 했는데요. 며칠 뒤 형님에게 전화도 아닌 문자가 왔어요. 자기 딸을 이번 주 주말에 보낼 예정이고 그래서 짐들도 오늘 내일 배송 가게끔 한다며 대뜸 자기 딸을 잘 부탁한다고 적어놨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굴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치사하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딸을 저희 집에 보내려고 하는지 저는 형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형님이 저라는 사람을 참 좋게 봤나 보다고요. 저 사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딸을 저희 집에 보내면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딸을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이라고 하면서 저를 뭘 믿고 보낸다고 하는 건지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뜻하는 대로 은수 저희 집에 하숙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아끼는 딸만 오도 가도 못하고 밖에서 동동거리게 될 테니까 울며불며 전화하는 따님 보게 되실 줄 아세요. 저는 분명히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을 고이 담아 문자를 보냈고 어이없게도 형님은 1분도 되지 않아서 전화를 해서는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화를 낸다는 게 정말 상종하기 싫었어요.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케 말은 우리 애를 문전박대하겠다? 올케 정말 미친 거야? 어떻게 어른이 애를 상대로 그럴 수가 있어? 당장 그 얘기 취소해. 싫어요. 제가 왜요? 형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그이도 어머님도 형님에게 잘 알아듣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싹 다 무시하고 형님 마음대로 하시면서 저는 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아셨어요? 사실 은수도 혼자 살고 싶다고 했지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저희 집에 보내시면 돈 한 푼 안 쓰고 공짜로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올케 내가 우리 딸 보내고 한 푼도 안 줄까봐 그러는 거구나? 그럼 진작에 돈을 달라고 말을 하지. 좋아. 내가 그래도 우리 딸 맡아주는 거니까 매달 5만 원은 보낼게. 우리 애 밥도 잘 안 먹고 거의 잠만 자다시피 할 텐데 5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라고요? 5만 원이요? 지금 누구 놀려요? 형님이 전에 그랬잖아요. 은수 혼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럼 그거 제가 다 해야 하는데 고작 5만 원이요? 서울에 누가 그 돈 받고 하숙을 쳐요. 어머 올케 정말 이렇게 야박하게 굴래? 우리 애가 남이야? 조카인데 뭘 그렇게 더 받겠다고 난리야. 아직 애도 없으니까 설렁설렁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알았어. 그럼 10만 원. 나도 그 이상은 안 돼. 가족이잖아. 가족 같은 소리 하시네요. 저는 제 친정 식구라도 이런 식이면 연 끊고 말아요. 무슨 가족이 뭐든 되는 프리패스권인 줄 아세요? 저는 형님이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은수 데리고 있을 생각 없어요. 저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저는 어차피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것을 알기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행여 정말로 형님이 시조카만 덜렁 저희 집에 보내면 야박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문도 안 열어줄 생각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채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형님에게
문자가 또 와 있더군요. 자기 퇴근하고 단판 지으러 저희 집에 온다고요. 그래서 저도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형님 오실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일러뒀는데요. 7시가 좀 넘으니 형님이 씩씩거리며 저희 집 현관문을 쿵쿵쿵 하며 신경질적으로 두드리시는데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버젓한 초인종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심보는 뭔지. 그래서 저도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이러더군요. 야, 너 지금 서울 아파트 산다고 나한테 유세 떠냐? 너 내 얼굴 보고 아까 전화로 한 거 다시 말해봐. 지금 저한테 야라고 하셨어요? 그래, 왜? 내가 나이도 어린 너한테 야라고 못하냐? 나는 나이도 나이지만 신분도 너보다 위야. 신분 같은 소리 하네. 친우가 무슨 벼슬이라도 돼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죠. 이게 무슨 경우예요? 뭐? 네가 지금 나를 가르쳐? 너는 니네 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어디 신우가 말하는데 바락바락 한마디를 얹어. 그리고 시조카를 문전박대 하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식구가 어른이야? 누가 할 소리. 형님이야말로 이게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할 말이랑 행동이세요? 뭐야? 야, 너 오늘 내 손에 머리털 다 뽑혀볼래? 형님은 제가 말로 되지 않을 것 같았는지 뿔랑 코뿔소 마냥 양팔을 걷기 시작했어요. 진짜 저랑 몸싸움이라도 하겠다는 듯이요. 그리고 남편이 보다 못해 나섰는데요. 사실 제가 현관문 열 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누나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싫다고. 나도 다 큰 은수랑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하고 싫어.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이것들이 쌍으로 진짜. 야, 내가 그냥 넘어가려니 배알이 꼬여서 그래. 너는 1억이나 받아서 이런 아파트 사는데 나는 아니잖아. 나는 고작 1,000만 원 받았다고. 무려 9천이나 차이가 나는데 너 같으면 배알이 안 꼬이고 배겨? 누나 좀. 지난번에도 그 얘기는 지겹게 했잖아. 누나는 왜 누나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누나가 엄마 아빠한테 뜯어간 돈이 1억보다 많다고. 그럼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볼까? 누나 진짜 왜 그러냐? 몰라. 난 내가 못 받은 9천만 원어치 니들한테 뽕 뽑아야겠어. 그러니까 군말하지 말고 의리운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맡아. 싫으면 네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누나 9천만 원 주라고 해. 그럼 내가 그때는 내 딸 니네 집에 안 보낼게. 누나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그 나이를 먹었으면 부모님을 도와드릴 생각을 해야지. 어떡하든 돈 뜯어낼 궁리를 해? 매형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어? 처가 돈 바랄 만큼 그렇게 무능해? 뭐야? 너 말 다 했어? 우리 은수가 그래도 너한테는 친조카인데 너야말로 네 처가 저러면 뭐라고 해야지. 너도 참 인간답지 못하다. 그리고도 네가 내 동생이고 우리 딸 외삼촌이니?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누나 동생도 하기 싫고 은수 외삼촌도 하기 싫어. 누나가 이러니까 난 은수한테 정도 안 가더라.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은수가 누나 보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 우리 딸이 뭐 예쁘고 공부 잘하고 잘만 컸구만. 싸가지가 없잖아. 위아래도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누나는 자식 그렇게 키우면 쪽팔리지 않아?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해. 내가 볼 때 누나도 은수한테 효도받기는 글렀어. 야! 형님은 남편의 말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자인 남편한테 힘으로 될 리가 없었죠. 그러니 더 화가 나서는 발악을 하는데 그 꼴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형님, 계속 이러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막무가내세요? 말로 하세요. 야, 너 지금 나 놀려? 니들이 돌아가면서 사람 염장을 지르는데 나더러 말로 하라고? 그러게, 네가 순순하게 우리 딸 맡아준다고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그리고 이 집도 그래. 우리 부모님 돈 들어갔으면 내 돈 들어간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에 내 딸 좀 살게 하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나대? 지금 나더러 나댄다고 했냐? 너 말 똑바로 안 해? 이게 나이 많고 형님이라고 존칭 써주니까 지가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나야말로 치사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부모님 돈보다 우리 부모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무려 1억이나 더 많다고. 그런데 이 집에 네 딸을 살게 해? 누구 맘대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래? 뭐? 이게 미쳤나? 왜 이래? 왜? 너만 지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도 꼭지 돌면 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그리고 시자 달린 가족이라고 참고 참았더니 너 정말 나랑 끝장 볼래? 이참에 니네 부모 우리 부모 다 불러서 단판 짓자. 이 집에 네 딸을 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옳게. 수찬이 너 뭐해? 네 와이프 저런 애 가만히 둘 거야? 가만히 둘 거야. 우리 소정이 한번 폭발하면 아무도 못 말려. 그러게. 소정이가 참고 있는데 왜 계속 건드렸어? 난 말릴 생각 없으니까 잘해봐. 들었지? 네 동생도 오죽하면 저러겠냐. 인간아, 제발 철 좀 들어라. 그 나이 먹고 쪽팔리지도 않냐? 부모님한테 나이 먹고 손 벌리는 것만큼 후진 것도 없는데 넌 그런 것도 모르나 봐? 야, 너 눈깔 제대로 안 떠? 그리고 이게 자꾸 어디서 반말이야. 내 부모한테 내가 빌붙는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 너야말로 앞으로가 무섭지도 않은가 보지? 아무리 네가 지랄 연병을 해도 난 네 신우야. 내가 너 아주 평생 괴롭게 신우이 짓 해준다고. 그럼 해.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니? 네 딸 우리 집에 맡기고 싶어? 어디 해봐. 내가 제대로 인성교육 시켜줄 테니까. 그 나이 먹고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할 줄 알게 만들어야지. 내가 아주 눈물 콧물 쏙 빠지게 가르쳐줄 테니까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어디 보내봐. 저거 진짜 돌았네. 지금 그 어린 걸 구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언제 구박을 한다고 했어. 잘 가르치겠다고 했지. 네 딸은 벌써부터 글러먹어서 초장에 잡아야겠더라. 아, 그리고 하숙비로 얼마 준다고 했지? 5만 원? 10만 원? 그럼 나는 누구 계산법대로 못 받은 돈만큼 마음 편하게 족 하나 부려먹고 살아야겠네. 너 정말? 왜? 이제 할 말이 없어? 기세 좋게 여기까지 온 사람은 어디 갔나? 저게 정말? 보내라고. 그렇게 보내고 싶다고 이 난리를 쳤으니 보내. 내가 아주 매일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이번 주에 보낸다고? 준비하고 있으면 돼? 아, 예민해서 침대에서 자야 한다고? 됐어. 난 무조건 바닥에서 재울 거야. 자신 있으면 한번 보내봐.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입에 독을 품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 아무리 시댁 식구라도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성을 놓은 듯 무서운 소리를 하니 형님은 그제야 한마디도 못하고 어버버 하셨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그때 제가 정말 눈이 돌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형님은 그렇게 제 기세에 눌려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연하죠. 자기 마음대로 딸을 보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꼬랑지를 내리기엔 꼴에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번 이빨을 보였으면 그 이빨을 몽땅 뽑아버려야 다음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더욱 형님을 다그쳤어요. 시조카 언제 보내실 거냐고요. 그러자 형님은 씩씩거리면서 안 보내. 너 같은 또라이한테 귀한 내 딸을 어떻게 맡겨? 됐어. 그리고 너 오늘 일 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내가 진짜 다음엔 제대로 복수한다. 라고 말하고 도망치듯 나갔는데 그 내빼는 모습이 참 볼만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형님이 조금만 이상한 김새를 보이면 저는 바로 지랄 버튼을 가동했어요. 그게 시부모님을 향한 불만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흐려놓으면 눈에 쌍심지를 켰는데 그러자 신우가 그러더군요. 내가 정말 저거 하나 때문에 제 명에 못 살지. 아주 며느리 주제에 지가 상전이야. 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너 보기 싫어서라도 친정이 연 끊고 산다. 엄마 아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제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래 알았다. 우리는 잘 살 테니 너도 잘 살아. 아, 엄마. 왜? 네가 먼저 딸 없다고 생각하라며. 내가 너 키우면서 가장 고마운 말이다. 아 정말. 알았어. 나 같은 자식은 사라져 줄게. 형님은 그렇게 잔뜩 뿔이 나서는 시댁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강수를 둔다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는데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시부모님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좋아하시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행여 형님이 또 먼저 연락하거나 나타나면 지금처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참 웃기도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형님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가끔 모르는 번호가 뜨면 긴장하곤 하는데 뭐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진짜 이제 참을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도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마음의 편안이 찾아왔는데요.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저는 얼마 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 딸은 3살이 되었어요. 이젠 제법 말을 하는데 꼭 인형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시댁에 가서도 친정에 가서도 저희 부부는 늘 뒷전에 저희 아이만 어와둥둥 내 사랑이 따로 없는데 그게 참 이상하게도 서운하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 딸이 복덩이라고 생각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형님이 친딸인데 내색하지 않아도 마음이 복잡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태어나 그 자리를 채워주니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저희 딸은 친가 외가 가리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한테 저런 얼굴이 있었나? 새삼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저희 부부도 저희 딸처럼 양가 부모님께 잘하는 예쁜 자식이 되어서 저희 딸이 커도 저런 미소를 계속 지으실 수 있도록 하자고요. 앞으로의 인생은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도 의미가 있을 듯 싶어요. 부모님은 그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은 좀 속보일 수도 있는데 형님을 안 보고 살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 모르게 시댁에 형님 일로 사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형님이 기어코 대출을 받아 인서울 아파트에 이사를 시도하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시부모님께 자기 발로 찾아가 빌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형님네 사업도 잘 안 돼요. 애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사고치면 부모님이 또 해결해 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더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집에 경매로 넘어가건 신경 쓰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일로 형님이 또 쌩 난리를 쳤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젠 2번 다시 돈 얘기로 찾아오지 말라고 물바가지를 끼얹어 보냈다고 했는데 결국 집도 잃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공부 잘하던 시조카까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나요. 남편은 그 일이 모두 끝난 뒤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죠. 제가 비록 딸이 될 수는 없는 며느리지만 못난 형님의 자리를 거뜬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딸 같은 며느리가 돼야겠다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계속 노력하며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형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는 날이 오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앞으로도 가능한 계속 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너무 뒤끝 있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형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결 자체가 다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안 만나고 안 부딪히는 게 상책 아닌가요? 다만 아직 앞날이 창창한 시조카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막상 제 사연을 다 적고 보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해집니다. 부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소망하며 저는 그만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매일매일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